스터디 문제였는데 지금 우리 수업 진도하고는 약간 다른 문제가 몇 개 일부러 냈어요. 시험을 대비하신 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렇게 공부에는 왕도가 있나요? 이렇게 생각하면 왕도가 없죠. 왕도가 없단 말은 절대적인 진리도 없고, 그러니까 막 하는 놈을 누가 이기겠습니까? 안 해서 못 이기는 거지. 그래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예를 들어서 뭐 하루에 10문제씩 풀었어. 1년 이내 무조건 합격하는 거죠. 1년 이내 무조건 합격하는데 암기를 좀 많이 해야 되는 입장에 가깝다 생각하셔가지고 보시면 좋겠어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로스타 4주차 일요일날 문제는 올리는데 여름철에 힘듭니다. 솔직히 공부가 쉽지 않으니까 본인의 컨디션 잘 맞추셔가지고 보시면 좋겠어요. 수용인원의 산정 기준이죠. 1번입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소방시설에 대한 적용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릴게요. 이게 소방대상물. 소방대상물에 소방시설을 이렇게 넣을 거거든요. 소방시설. 소방시설을 넣어야 되는 소방대상물은 뭡니까? 그러면 특정 소방대상. 이렇게 되는 거죠. 소방시설은 5가지가 있습니다. 경보, 피난, 피난구조, 소활동, 용수설비. 범위는 더 넓은데 규모는 더 커진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소방시설이 설치되는 특정 소방대상물에서 소방시설 일정 이상 규모, 더 큰 규모가 되면 또 누구를 추가시켜야 됩니까? 이 소방시설을 관리해주는 전문가 같은 사람들을 뽑아야 되죠. 그 형태가 소방안전관리자라고. 소방안전관리자의 대상물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소방안전관리자가 대상이 선임이 안 돼 있으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신고를 안 해도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습니다. 당연히. 이게 규모가 더 커진 거죠. 이 대상물의 명칭은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이렇게 됩니다. 이걸로 이제 잘 흘러갔다가 갑자기 바뀌는 거죠. 건설 현장에 이제 크고 작은 사고가 끊임없는 거예요. 특정 소방 대상물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크고 작은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가지를 이렇게 쳐버리는 거죠. 가지 쳐서 추가를 더 놔. 이렇게. 그래서 뭐라 부릅니까 하면 건설 현장에 붙입니다. 말도 안 맞는 말이죠. 아무리 생각해도 좀 이상한데.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이렇게.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혹시 압니까? 이번 시험 나옵니다. 건축행위는 뭐? 어떤 건축행위 하는? 저렇게 나오면 무조건 불합격. 중축, 용도, 탁 이러다 놨어. 신이, 개체지응 용도에 이렇게 딱.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이씨, 나가리라면서 이렇게 했었을 때 연면적 얼마? 연면적 15,000, 연면적 5,000으로 어디? 지하 2, 지상 11, 냉 들어간 전부 다 엄청 중요하죠.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이렇게 했죠.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도 이제 좀 보고 가셔야 될 때죠. 어떤 업무 하냐 이렇게. 특정 소방대상물에서는 특정 소방대상물 전체를 누가 관리합니까? 하면 관계인이라는 사람이 관리해요. 관계인. 이 관계인은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를 얘기하죠. 그 중에 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자는 아닙니다. 관리하시는 분. 규모가 더 돼야 소방안전관리자가 생기는 거죠. 건설 현장의 소방안전관리자도 동일한 처벌을 받습니다. 안 하면 300 벌이고요. 없으면, 선임 안 하면 200 과태료입니다. 생각해 주시고.
규모가 이렇게 점점 넓어지는 거죠. 그러면 소방시설을 이렇게 내모치고, 아니, 이 설치하는 근거는 도대체 뭐지?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럼 건축이랑 우리가 좀 다르거든요. 건축은 어떤 형태로 규모, 용도에 따라서 분류를 합니다. 우리는 너무 신기한 게 추가로 되는 거죠. 수용이나. 이걸 넣음으로써 이제 바람직해지는 거는 맞는데 좀 애매해지는 포지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건축에서 규모와 용도를 분류하는 거하고 우리의 특정 소방 대상물의 분류는 다르게 됩니다. 가지가지 상관하시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 법을 적용시키지도 못하고 저 법을 적용시키지도 못하고, 왜? 건축허가 동의라고 하는 것에서는 공통된 포지션을 가져야 되는데 못 가지는 거죠. 여기에 대한 질문을 낸 거죠. 수용이는 이렇게 정리되죠. 숙박. 답을 보면서 볼까요? 이렇게. 요 지금 숙박시설이라고 하면 틀린 거네요. 틀렸네요. 숙박시설이 있는 소방대상물입니다. 이거 좀 오탈자니까 여기 다른 거죠. 숙박시설이 있는 숙박시설과 숙박시설이 있는은 전혀 다른 거죠. 숙박시설이 있는 수련시설 대상입니다. 숙박시설도 포함되죠. 숙박시설이 있는 이런 거 다. 여하튼 숙박에 관련된 게 있으면 침대가 있고, 침대가 있으면 2인용일 땐 2인이고 종사자 수가 있어 종업원 수 이렇게 합산하면 되죠. 침대가 없어요. 종사자 수하고 나누기 3제곱미터를 이렇게. 요 수가 몇 명 이상이면 소방시설 넣어 이렇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암기는 숙박시설 위에죠. 첫 번째 뭐가 나옵니까? 라면 어떻게 배웠어요? 이렇게. 강의를 지금 시기와 똑같죠. 코로나 번지는 강의, 상, 실, 휴, 교르죠. 강의실, 상담실, 실습실, 휴게실, 교무실. 이렇게. 강의상실도 휴교하는 이유는 뭡니까? 똑같죠. 코로나19. 이렇게 연락해 외우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부를 하더라고. 자꾸 거부하지 마세요. 아니 근데 이 학원가나 학교에서만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죠. 문화운동도 지금 다 전면 폐쇄. 문화운동 종강이죠. 끝났어. 이렇게. 왜? 같은 사유야. 같은 이유죠. 이렇게 정리하세요. 그럼 문화집회, 운동시설, 종교시설, 강당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나오는 3번이 나머지는요, 기타. 이게 3이죠. 여기서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 의자 수로 사람 수를 다 하거든요. 아시다시피 이제 운동시설은 가운데 이렇게 체육관이 있고, 돌아가면 스탠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렇게. 여기는 의자 수라는 거죠. 고정식 의자면 의자 수고, 긴 의자로 되어 있으면 엉덩이 크기로 나누면 되죠. 되겠습니까? 외우세요. 기본이죠. 요게 이제 관리사까지입니다. 관리사. 놀라울 일이죠. 이게 관리사하고 난 다음에 요걸 적용하는 데까지 어디입니까? 기술사죠. 시급합니다. 기술사 시험. 그래서 요까지 나와 있으니까 요거 보십시오. 다 외우라는 건 아니고 요 부분까지 나가는 건 좀 과하죠. 근데 이것만 외워서 가서는 다 못 쓰는 거죠. 수용 인원에 따른 소방시설 적용에 대해서 적어라 이렇게 적는 거죠. 다 못 적습니다. 요만큼 적으면 되죠. 100명들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적든지 이렇게 적으세요. 이해를 잘 하세요. 소방은 규모, 용도, 수용 인원을 기준으로 소방시설을 적용시키더라는 거 잊지 마시고, 소방 대상물의 재미삼아 보면 이게 기본법 사항인데 불 꺼야 되는 거, 그죠? 소방 작용은 소방 활동의 대상이죠. 쉽게 얘기하면 소방 대상물이라는 것은 소방 활동을 해야 되는 대상은 뭐냐 이렇게. 건축물, 차량, 선박, 그죠? 선박 건조 구조물, 인공 구조물,
기타 등등 다 들어가는 거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흐름을 잘 이해하세요. 요즘에 뜨고 있는 아이는 이 아이. 바짝 외우세요. 시끄럽지. 넘어가서 2번입니다. PBPK는 뭐냐 이런 거죠. PBPK를 공부할 때 할로겐을 이해하는 거죠. 자, 할로겐을 이해해 봅시다. 이제 원소를 같은 성질끼리 묶어놓은 표를 주기율표라고 불러요. 이 주기율표는 반응성에 대한 분류와 같은 성질에 대해서 나열을 쭉 한 거죠. 질량값을 나눈 것도 맞고 1족부터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족은 1, 2족. 알카리 금속, 알카리 토금속이라고 부릅니다. 엄청 중요하죠. 이게 왜 중요한지에 대한 설명을 이해하세요. 이걸 이렇게 중심으로 나누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얘네들은 나쁜 말로 하면 번외입니다. 존재 가치가 다른 놈들이죠. 왜 달라요? 뭐 종교인으로 얘기하면 부처님 된 거야 똑같은. 나 괴롭히지 마. 나 다 떠났어. 나 연락하지 마. 이러면 활성이 전혀 불가능한 거죠. 활성이 안 됩니다. 활성이 안 돼. 그래서 이걸 이렇게 붙이죠. 활성이 뭡니까 하면 결합이거든요. 결합이 불가능한 물질은 활용도가 없는 거죠. 물질 자체로만 존재하는. 뭐 어디 써먹을 데 없어요. 뭐 결합이 돼야 뭐 써먹지. 불활성입니다. 해서 헬륨부터 해서 네온, 헤네아크 세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시험에 안 나오는 거 막 외우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하죠. 최외곽 전자의 수로 따라서 분류하거든요. 전자수가 하나, 둘, 셋 등등등 하다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7개 있는 놈, 7개. 한 개 있는 놈이고. 그러면 우리가 1주기는 다르지만 2주기부터는 8개가 꽉 차거든요. 8개를 옥테트 규칙이라고 합니다. 옥테트 규칙. 시험에 안 나옵니다. 8가지가 차야 비로소 완전한 물질이다 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 부족한 놈이고 한 개 가진 놈인 거죠. 서로 잡아가려고 날린 거예요. 이해됩니까? 와 저거 어떻게 하면 와 저거 와 이런 것이 나올 때마다 나오면 막 눈이 벌거는 거죠. 둘이 이렇게. 수소입니다. 수소는 이제 기본 물질이라서 신경 안 쓰시고 뭐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나트리움, 갈륨 이런 거 있죠. 마그네슘 있고 칼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체크했던 부분들은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우리 소방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반응성입니다. 반응성 일장들이죠. 반응성. 얘네들은 존재 자체가 이 덩어리가 금속이거든요. 금속이 이온으로 튀어나오는 순간 미친 반응을 합니다. 엄청 중요하죠. 반응성이다. 중요하게 잘 보세요. 이 동네는 시험에 잘 나오는 거니까 뭐 있어요? 불소 있고 염소 있고 브롬 있고 요도 있죠. 이렇게 먹어서 얘도 반응성 짱이죠. 얼마나 심각한 반응하냐면 보통 산소하고 반응을 산화 반응이라 부르는데 산소 없이도 반응을 지원해줘요. 그래서 지연성 원소가 됩니다. 이 지연성 가스다 보니까 뭐하고 똑같습니까? 산화제에 들어가요. 신기하죠? 산화 반응 같은 거를 지원해줘요. 산화 반응처럼 해줘요.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어디에 들어가져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간간히 고민해보면 우리가 말하는 그런 원소가 있었어. 할로겐간 화합물. 들어봤습니까? 오랜만에 이런 맑은 표정 보네요. 뭘 물었어 이 새끼야 이러면서. 할로겐과 할로겐이 결합되어 있는 물질이 있어요. 명칭도 특이하죠. 할로겐 둘이 섞어서 할로겐간 화합물이죠. 얘가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육류위험물입니다.
관리사님 생소하면 안 되는데. 처음 들어보니까 괜찮아요. 기술사 수업이잖아요. 관리사 수업이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죠? 할로겐간 화물입니다. 이해 잘하세요. 그러니까 할로겐 원소인데도 연소를 지원하는 거예요. 연소가 되게 만드는 것이. 놀라운 놈들입니다. 그럼 이렇게 반응성이 뛰어나고 이렇게 반응성이 뛰어난 놈들은 엄청 문제가 많이 생길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서로 결합은 미쳐요. 다시 한번 봅시다. 이 중에서 마찬가지죠. 수소와 마찬가지고. 우리가 연소라는 건 도대체 뭘까를 생각하는 거죠. 연소는 가연물과 산소와 점화원의 결합들이죠. 그러면 가연물과 산소가 결합을 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합니까 하면 점화원이 필요한 거죠. 이렇게 결합하는 거. 결합하는 반응을 산화반응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산화반응을 하게 되면 순간적으로 어떤 물질이 딱 생기거든요. 이렇게 결합할 때 생겨요. 톡 튀어나오는 거죠. 이렇게. 결합이 끝나서는 아닙니다. 결합할 때. 이때 화염의 영역 같은 놈이 생겨요. 그걸 뭐라 부릅니까? 라디칼이라 불러요. 라디칼. 대표적인 예가 탄소가 베이스 되는 가연물을 갖고 가볼까요? 탄화수소계 CH4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얘가 에너지를 받자마자 팍 불립니다. 팍. 결합하면서 탁 튀어나오고. 뭐가 불려나옵니까? 이렇게. 수소기에 관련 이온과 수산기에 대한 이온 같은 라디칼이 나와요. 이온 같은입니다. 원래 이온은 유지가 되거든요. 이온 쭉 결합될 때까지라는데 순간에 생겼다 사라지고 생겼다 사라지고. 얘네들이 반응을 계속 지원하거든요. 미쳤죠. 얘네들이 외형적 생김새는 일족이랑 닮았습니다. 그래서 얘는 편의상 일가 이온 이렇게 부를 거예요. 일가. 이온은 아니기 때문에 일가. 이렇게. 일가 뭡니까? 한 개만 주면 안 잡아먹지 이렇게 눈 벌건 거야. 예, 출동해 주는 거지. 내가 할게! 이러면서. 나 기다렸지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애들이 만나는 거죠. 만나서 HF 만나서 HC. 얘가 7쪽 할로겐 소화약제고요. 소화약제고 얘가 소화의 생성물이 됩니다. 얘를 갖다 우리는 열분해 생성물이라고 부르죠. 생성물. 이런 일련의 작용을 부촉매 효과라고 부릅니다. 부촉매 효과. 억제 소화 이렇게 부르죠. 네. 너무 놀라운 메커니즘이에요. 7쪽을 뿌렸더니 불이 금방 꺼져 화염이 싹 사라지는 거야. 그런데 얘가 남는 거지. 우리 알고 있는 시험에 잘 나오는 연소 생성물의 독성이지, 독성. 독성 물질. 이해를 엄청 잘 해놓으셔야 돼요. 고민하는 거죠. 그러면 이 할로겐 약제는 도대체 얼마나 써야 됩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오늘 지금 답이죠. 괜히 길게 들어왔네요. 얼마나 써야 돼? 농도인 거야. 농도. 불을 지펴봐서 꺼지는 까지 봤지. 그 농도의 기준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일반적으로 허용 농도라는 게 있을 거고 의외입니다. 불이 꺼지는 농도가 소화 농도가 있을 거고 소화 농도를 못 믿으니까 설계치를 만들고요. 평상시에 아예 불이 안 났으면 좋겠다 해서 불활성을 만듭니다. 불활성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다, 자꾸 쓸데없는 걸 많이 하지 말고, 몰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소화약제의 농도와, 소화 농도와 설계 농도인 거죠. 어떻게 하면 되겠어? 근데 왼쪽에는 소화를 시키기 위한 고민이 있는 반면에, 반대편의 시각은 또 다르죠. 뭡니까? 사람이 다칠 것 같은데, 죽을 것 같은데, 위험할 것 같은데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괜찮아? 인체 독성인 거죠, 독성. 독성 파트로 다는 거죠. 독성에서 나타낼 수 있는 데이터와 소화 농도가 어느 정도 잘 결합되어 있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는 소화 농도가 얼마고 설계도 얼마인데 불 끄기 위해서는 더 강하게, 더 세게 넣을수록 좋은 거죠. 금방 불 끌 거니까. 하지만 금방 불 껐는데 불만 꺼지는 게 아니라 사람도 죽는 거야.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지. 그래서 독성을 실험합니다. 이때 나온 형태가 10점짜리 예상문제 스냅 프로그램입니다. 미국에서 쓰고 있는 소화약제 독성 여부를 판단하는 실험 기관이 있어요.
스냅에서 사용되는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다는 거죠. 여기에 노아엘, PBPK, LCLD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서 보니까 그럼 하자고 뭡니까? 라면 할로겐이 간독성과 심장독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독성이 있는 수치가 어디까지야 해서 개를 대신해서 실험한 거죠. 그때 나온 형태가 이제 개가 죽을 것 같아요. 그게 노아엘입니다. 노아엘. 괜찮아요. 살아있어요. 노아엘입니다. 이걸 적용해 왔죠. 얘가 피해는 없고 피해는 있는 이렇게 되죠. 피해 있는 최소, 피해가 없는 최대 이런 개념이죠. 이해되시죠? 뿌리면. 그럼 어디까지 하는 게 제일 좋겠어? 물론 피해 없는 것이 제일 좋지. 이걸 쭉 넣었어요. 이걸 다 넣으니까 여러 사람들이 고민하는 거예요. 진짜 피해 있는 거 맞아를 한번 고민하고, 두 번째 더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어. 약재 회사가 생각하는 게 아니고 불을 빨리 끄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하면 더 빨리 쓸까? 이때 고민하는 거죠. 이 방법 어때? 이런 거죠. 사람이 음식을 먹으면 이렇게 음식을 먹죠. 이렇게 식도로 이렇게 들어가서 또는 흡수하면 몸 안에 퍼져나가는 시간이 있을 거라는 거지. 그렇죠? 몸 안에 퍼져나가는 시간. 이 시간을 고려하면 어때?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전에는 독성의 농도만 생각했다면 몸에 퍼져나가는 시간까지 고려하자는 거죠. 농도와 시간을 같이 고려해서 뭔가를 하나 좀 짜보자는 거죠. 알았어? 나왔던 게 이거죠. 독성과 농도의 결합. 이게 PBPK입니다. PBPK 기준으로 보면 5분 정도까지만 제한해두면 그 세게 들어가도 괜찮은 거지. 그럼 다시 역산합시다. 5분 정도까지 독성이 있을 때를 역으로 산출한 거예요. 자, 5분에 위험해지는 거, 그 전까지는 괜찮잖아요. 그걸 데이터치로 넣어본 거지. 보니까 로아엘과 노아엘 사이에 있는 약재도 있고요. 로아엘보다 심지어 높은 약재도 있어요. 그걸 갖다 4가지를 발견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 법에 적용이 돼 있는 거죠. 참고하시면 되죠. 그럼 제일 중요한 내용은 많이 쓸수록 좋은 거예요. 불 끄는 입장에서는. 근데 사람이 죽어. 그 어디까지가 절충이야 고민하는 거죠. 그 의미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4가지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가장 좋은 약재는 이겁니다. 가장 좋은 약재는 여기죠, 여기. 잘못해서 소화 농도가 있는데 이 설계치보다 훨씬 높은 위치에 노아엘이 있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이해되나요? 인체에는 무해한데 불은 금방 꺼지는 거예요. 이 약재가 이상적인 약재지. 이런 약재를 개발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한 거야. 알아. 근데 불이 제일 잘 꺼지는 약재는 뭔데? 반응성이 좋은 약재일수록 불이 잘 꺼져. 왜? 불이라고 하는 놈이 원인 물질이 라디칼이거든. 그 라디칼 때려잡을 때는 이 물질밖에 없애는 거죠. 2가지를 씁니다. 힌트같이. 이걸 활용했어요. 시각을 좀 바꾸죠. 얘를 활용해요. 이 활용한 거 압니까? 탄산수 나트륨이라고. 아주 수십 년 전부터 써왔던 분말소화약제. 탄산수 칼륨, 분말소화약제. 이걸 써온 거예요. 반응성을 쓰기 위해서. 라디칼을 잡기 위해서죠. 불은 말만 좀 그렇게 생겼지 다들 똑같이 생긴 놈이에요. 화학적으로 보면 라디칼. 얘를 어떻게 잡을 건지 끊임없이 보면 일가거든요. 일가. 그래서 7쪽을 활용, 1쪽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 외에는 약재를 할 수 없습니다. 왜? 얘는 화염이라고 하는 불꽃을 직접적으로 잡는 역할을 하고요. 그러니까 화학적 소화죠. 나머지를 막 때려 넣는 거, 그럼 다 질식이에요, 질식. 산소를 줄이는 거죠. 반응을 못하게. 그래서 얘를 끊임없이 활용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저걸 다 할까? 저쪽 편에 나트륨과 칼륨은 인체 유역성이 별로 없어요. 근데 얘는 사람이 죽는가? 그래서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죠. 어떻게 하면 사람을 죽이지 않을까? 지금 심지어 최근에 나온 약재들 이런 거죠.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면 7쪽을 덜 쓰고 다른 약재를 쓰다 보니까 불은 잘 안 꺼지면서 위험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답이 좀 없는 거죠. 왜 수십 년 동안 소화약재를 개발했는데 새로운 약재가 신규로 못 들어올까요? 이 원리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아니 수십 년 우주로 가는 시들인데 불 쏘는 척만 해도 꺼져야 될 거잖아요. 과학기술로 보면 그거 안 되는 거야. 왜? 이게 제일 좋은 거거든. 이 원소가 제일 좋거든. 이 원소를 활용하니까 무조건 이렇게 되는 거야. 답이 없는 거지 지금. 그래서 답보 상태입니다. 수십 년 동안. 그래서 최근에 나왔던 12년 전에 나온 거죠.
12년 전에 지금 나오고 안 나온 거예요. 도데카 플로르 걔가 12년이 특허, 10년 동안 특허였으니까. 그 다음에 새로운 약제 없으니까 있지. 효과가 별로 없다고. 우리 기준에 등재될 만큼 효과는 없다는 거지. 이 내용입니다. 여기서 또 더 들어가면 쫙 나가야 되니까 여기까지 멈추고 2번이죠. PBPK 도대체 뭐냐 이렇게. PBPK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몸에 퍼져나가는 시간을 고려한 형태다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네 가지 약제 이해하시고 기준에 등재되어 있는 형태는 뭘로 되어 있느냐, 그리고 약제를 더 많이 쓸 수 있었다는, 더 빨리 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인체 독성만 고려하면 더 써도 된다 이런 개념으로 뭐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좀 더 문제를 답을 좀 더 잘하면 좋겠구만. 나왔어요. 3번 감압. 이건 뭐 필수 문제입니다. 이제 감압을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감압을 하지 않으면 과압이 생기죠. 과압. 기술사 공부 안 하는 사람이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게 이런 거죠. 압력이 높아지면 물이 많이 나가고 불이 잘 꺼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럼 이제 이렇게 방향이 전혀 이렇게 멀어지는 거죠. 적정 압력이 불이 제일 잘 꺼지는 거다. 그 단적인 예가 이런 겁니다. 스프링클러 헤드를 하나 터뜨릴 때 실험은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까? 우리 살수 패턴이라고 하는 게 있죠. 원활한 이 부분을 반경이라고 보는 거죠. 유효 반경으로 도대체 압력을 얼마나 집어넣어 이렇게 보는 거죠. 얘가 0.1메가파스칼입니다. 이상적 패턴. 그렇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패턴이 왜곡되는 거죠. 넓어집니다. 근데 모양은 원이 아니라 이렇게 타원에 가까워지는 거죠. 이해를 참 잘하십니다. 근데 뭐 이런 거는 약간 답을 위한 쇼입니다. 약간.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분이 우리가 R로 하는 수평거리인데 이런 거 하지 말았습니다. 공부를 또 왜곡되게 가르치면 안 되는데, 아니 0.1이면 이렇죠. 0.1. 0.5면 어떻게 됩니까? 이래 된단 말이에요. 그 수평거리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 이해됩니까? 한마디만 더 해봅시다. 0.1에서 0.5로 늘리면 Q 방수량은요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어떻게 한다고? 증가하잖아요. 방수량이 증가한다니까. 좋은 거 아닌가요? 뭐가 문제입니까? 단순하게 수온량만 문제인 거야. 수온만 만족된다면 압력이 높아지는 건 뭐가 문제예요? 이런 짓것을 왜 하냐고. 수평거리 상으로 뭡니까? 이걸 지적하려고 하면 이런 거죠. 0.1일 때 R이잖아요. 이해됩니까? 스프링쿨러의 내화 구조의 2.3m라는 것은 0.1일 때 2.3의 패턴이 가장 좋다 이런 거죠. 근데 우리가 0.1을 넣으면 R이 무너져야 되잖아요. 그때 이제 지적사항은 진짜 조금만 이제 공학적이나 조금만 생각이 있으면 0.1 이상으로 되어 있으면 0.2부터는 그 적응성 있게 시방을 따른다든지 아니면 뭐 계산을 따른다 이렇게 바꿔놔야지. 그러니까 맨날 때려잡는 거잖아요. 끝에서 뭐 5cm 모자라면. 압니까? 헤드 있잖아요. 헤드였으니까 줄자 재가지고 5cm 모자라니까 지적이고 소송 붙고 이러잖아. 아래 관리사님한테 연락을 받았어. 지인 관리사님한테. 뭡니까? 이렇게 했는데 아파트에 또 입주하신 분이 소방을 좀 잘 아시는 분이래. 근데 우리 헤드에 보면 벽으로부터 몇 cm 이격입니까? 10cm 이격인데 8cm래. 그게 지금 소송이 들어온 거야. 소송처럼 들어온 거야. 지금 공문을 날리고 난리가 난 거지. 전 아파트 전 세대 1000세대 넘는데 하자 처리해라. 나 속으로 뇌 하자인가 씨를 여기 팍 튀어나오는 거예요. 아니 충분히 이해됩니다. 근데 여기 이런 정도는 뭘 뜻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 이게 이제 개방 공간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 같이 봐야 되는 거죠. 주차장이야. 좀 고민해야 되는 거죠. 좀 문제될 수 있어. 뭐 예를 들어서 이렇지. 여기 어디냐면 이렇게 해갖고 뭡니까? 옷장안인 거예요. 한 평도 안 되는 옷장안. 거기에서 8cm인 거야. 이해됩니까? 내가 나중에 사진 하나 올려줄게요. 키도 안 차가지고 내가 와 뒷목 잡네. 그런 거 하면 안 되지. 이런 거 잘못됐잖아 자꾸. 하고 간격도 마찬가지입니다. 밀폐실에 대해서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 떠듬떠듬하게 NFPA를 가져오다 보니까 NFPA는 안 해도 되는 거, 우리한테 법이 있는 거야. 법을 안 지켜왔던 말이 안 맞잖아요. 있는데 이 자꾸 바꿔가는 일 하는 거죠. 그 의미가 이제 기술 기준과 성능 기준에 대한 분류가 되는 거예요. 기술 기준, 성능 기준이 있다. 기술 기준을 어디서 만듭니까? 기술 기준. 저번 시간 기출입니다. 기술 기준 어디서 만들어요? 하지 않니 기술 기준? 카메라 꺼. 무슨 수업을 해? 국립소방연구원. 처음 듣습니까? 제발 들어봤다고 얘기 좀. 화재 안전 성능 기준을 어디서 만듭니까? 여기서 소방청입니다. 소방청. 성능을 맞추기 위해서 기술을 이제 다양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실험도 하고 티사등등하고, 여기는 뭐 굵은 줄기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거죠. 화재 안전 성능 기준과 화재 안전 기술 기준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보면 성능 기준의 내용은 간략하게 갈 거고 기술 기준은 아주 세밀하게 이렇게 막 좀, 그렇죠? 이제 분류가 돼서 외국은 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이제 엇박을 이상하게 타고 있으니까 이런 내용인 거죠. 이렇게. 그래서 과압과 감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쓰고 있는 방법은 뭐냐 이런 거죠. 내용은 이해했는데 답은 이렇게 쓰는 게 제일 좋죠. 간단하지만 이렇게 지금 4가지 나와 있는 형태인데 말단의 감압 장치, 전용 펌프, 그리고 중계 펌프, 고가 수조 방식 이렇게 쓰는 거죠. 늘상 나오는 문제니까 하십시오. 감리 의무. 감리를 제일 많이 때려잡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나중에 시험을 한번 치라고 할 거거든요. 해보십시오. 감리를 해야 되는데 시험 문제는 어디까지 자꾸 늘어납니까? 라면 밑에 있죠. 이렇게. 공사 단계별 감리 업무는 뭐냐? 감리 업무를 할 때 주의사항이 뭐냐? 이까지를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우리 교재에 있으니까 확인하시고 넘어갑시다. 감지기 문제 나올 시점이니까. 감지기는 경보설비의 가장 첫 번째 스타트죠. 참고로 이제 감지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소방용품 중에 하나고 형식성인 제품이어야지만 판매, 진열, 공사가 가능해요. 이해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걸 어떻게 감지하는 게 제일 좋겠습니까? 전기적인 소자에서 이런 소자가 있어요. 어떤 소자가, 전기 소자가 있는데 이 소자 중에 어떤 놈이 있습니까? 하면 이런 놈들이죠. 이런 놈들. 뭐가 있냐? 재백 효과를 이용한 거죠. 재백은 이렇게 만들어 봅니다. 이렇게 하나 선, 그 다음에 이런 선을 하나 꺼왔어요. 두 선이 다른 재질을 가지고 있죠. 꼬은 거예요. 한쪽을 불을 지폈어. 한쪽을 이렇게 지폈어. 그랬더니 한쪽에는 얘는 온도가 올라가고요. 올라갔더니 반대편에서 온도가 내려가는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온도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죠. 이게 왜 그렇지? 신기하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폐회를 구성했을 때 한쪽이 뜨거워지면 내려가더라는 거죠. 내부에서는 열 기전력이 흐르는 거야. 열 기전력이 흐른다라는 표현을 쓰지만 이게 전압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쓰거든요. 얘네들은 그냥 전류입니다. 전류. 이렇게 가져오세요. 이 전류치를 파악할 수 있게 된 거죠. 감지기도 똑같겠네요. 요 소자를 심어 놓으니까 화재로 인해서 온도가 올라갔어. 그러면 전류가 얼만큼이고 화재로 감지하면 되는 거예요. 얘를 갖다가 제어백입니다. 뭐를 이용합니까? 둘 사이의 온도차로 감지하는 거죠. 이거 어디만 있습니까? 하면 여러분 용광로의 온도는 어떻게 측정할 것 같아요? 열선으로도 할 수 있고 색상으로도 할 수 있고 다양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뜨거운 배관이 지나가 일일이 가면서 열선 카메라를 다 못하잖아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다. 이해됩니까? 배관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요 두 선을 이렇게 붙여 놓습니다.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오늘 되게 맑은 표정을 많이 하고 오시네요. 여름인가? 이 온도가 100도로 올라갔어. 그러면 뜨겁죠. 반대편의 센서는 전류의 크기를 알게 된다고. 이렇게 흘러가는 전류.
그래서 여기서는 뭐 온도계가 뜨는 거예요. 이게 다 부착되어 있습니다. 얘를 열선 온도계라 불러요. 현장에 엄청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너무 생소한 걸 하고 있구나. 소방과도 가까운데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런 원리를 이용하고 있어요. 그 원리가 재배기입니다. 재배기 좀 되게 많이 중요하거든요. 5번 정도 나왔으니까 그 내용으로 이해하십시오. 재배기 현상을 쓰고 이를 이용한 감지기를 쓰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 감지기도 같이 써주세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기준이 바뀌었죠. 음량. 원래 음량장치라고 부르는, 음량장치는 음량장치 중에서 경종만 소방용품, 즉 형식 승인 대상이고 나머지는 KS 규격이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보면 음량장치의 우선경보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나오죠. 메뉴에. 우선경보가 뭡니까? 화재층과 직상에 있는 몇 개 층을 먼저 경보를 내서 순차적으로 피난을 해서 이게 제실자의 탈출이 원활해지게 만들자라는 게 원칙이죠. 근데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과거에는 5층 이상이고 3층 이렇죠. 이 정도 규모여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발하층하고 직상층만 나갔거든요. 기껏 나가봐야 몇 명 안 되는 거야. 사람이 많이 다치고 그래서 바꿔 이렇게 된 거죠. 기준이 11층 이상이면 공동주택은 16층 이상이고, 그래서 발하 직상에서 발하 직사로 바뀌었습니다. 총 5개 층으로. 기준이 바뀐 것들은 그렇게 큰 의미가 와닿으면 안 돼요. 요 다음 플러스가 2가지를 동시에 물을 수 있는 부분들을 조심해야 되는 거죠. 또 체크합시다. 밑에다가 당구장 표시하고. 그러니까 우선층 경보 아니면 전층 경보 할 때 배선은 어떻게 짜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요. 배선. 이 배선은 단락을 방지하는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 거죠. 단락을 방지, 그리고 단선도 방지해야 돼요. 단락, 단선이 둘 다 방지되는 것은 비상방송, 단락만 방지는 음향장치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수업 때 할 거니까 세밀하게 봅시다. 이 부분까지 같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방송은 과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했거든요. 기존 거 하나, 둘, 셋, 넷, 5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 이해됩니까? 과거의 방식입니다. 공통선 하나, 층별론 괴별 가닥 이렇게 썼죠. 지금 이렇게 하면 큰일 나죠.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그죠? 이렇게. 어이, 한 가닥, 2가닥, 3가닥, 4가닥, 5가닥. 한 가닥, 2가닥, 3가닥, 4가닥. 이해됩니까? 지금 이렇게 올라가야 돼. 전층 경보도 마찬가지는 솔직히. 이렇게. 바뀌어 나가는 걸 이해하세요? 됐어. 좋은 내용이네요. 이렇게. 단선까지 나가는 거고. 네. 저건 단락 많이 나와요. 단선 단락. 우리가 이제 뭘로 돼 있냐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단락이 발생했었을 때 뭘로 해야 됩니까? 나머지 층에 문제가 없게 나가야 되잖아요. 단락 만들어 볼까요? 단락. 여기서 단락. 공통선 죽잖아요. 아니 그쪽 퓨즈를 흰선에다 포함하는 퓨즈를 꽂으면 나머지 방식은 다 괜찮습니다. 마찬가지로. 그죠? 요까지는 단선까지도 보완하기에 대한 부분이다. 제가 한마디만 더 드리면 밑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밑에. 이렇게. 긴 대화는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지 않습니까? 되게 됐어. 근데 실제는 어렵다니까. 이렇게 하면 서로 넘어가는 거지. 답을 위한 겁니다. 답을 위한 거. 말씀하시는 내용은 뭡니까 하면 둘 다 단락은 방지된다. 얘는 단락 방지 안 되거든요. 단락 방지 안 되고 단락 방지 되잖아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뭐도 됩니까? 라면 단선도 방지가 될 수 있겠네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단선이라는 것은 한 선이 차단되면 여기 끊기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근데 얘는 여기 끊기면 단선도 방지되네요. 나머지. 그래서 얘는 단락도 방지, 단선도 방지되네요. 좋은 내용입니다. 하지만 뭐 있는 단자대에는 다 커먼에서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방송은 손대면 안 돼요. 근데 방송 손대면 안 된다 그렇게 말 많이 했는데 국회의원 나부랭이님이 가서 예식이 안 되잖아 이러면서 한 거죠. 답을 위해 씁시다. 답을 위해서. 넘어가고 감관계수 가시거리죠. 이 감관계수와 가시거리를 따지면 그걸 제대로 가르치는데도 잘 없고 제대로 써서 뭐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범위가 아니니까 안 하는 거예요. 네. 뭐 이 정도 답을 쓰실 수 있으면 괜찮습니다. 그죠?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렇게죠. 이게 발광부, 수광부다. 그죠? 발광부, 수광부에 연기통에 연기를 꽂고 나가는 형태의 세 가지 선이 있으면 연기 이후에 줄어들었을 때 이거 얼만큼 보이는 거야를 따질 수 있는 거죠. 원래는 이제 연기의 감광에 대한 수치만 계산하기 위해서 만든 통이었거든요. 활용이 지금 이제 가시거리까지 된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나갈 때 빛의 크기를 I0, 조도가 연기가 없을 때 조도죠. 그 다음에 I입니다. 연기가 있을 때죠. 이 0이라는 게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없다라고. 요 통에 대한 거리가 L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거리와 이 조도 간의 관계는 어떻게 줄어들었어를 모르는 수상수를 하나 넣은 거예요. 얘를 감광계수라고 봅시다. 감광계수. 원래는 여기서부터 출발했죠. 이렇게. 얘가 바로입니다. 여기 나오는 수치 i는 지수함수적으로 감소하는 거예요. 원래에서는 i0였거든요. 근데 어떻게 감소되어 갑니까? 승수가 거리와 마이너스 CS로 감소되는 거였어요. 이렇게. 이게 지수함수적으로 감소되어 갑니다. 빛이 원래 크기에서 감소되어 가요. 이 말이죠. 감소되어 가는 거. 이 감소되어 가는 핵심 소자는 도대체 뭡니까? 이해인 거예요. 얘를 감광계수로 이제 꽂은 거예요. 이 감광계수 둡시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역으로 CS는 어떻게 나온 겁니까? CS는 가시거리하고 이러죠. 활용은 이렇게 갈 겁니다. 그럼 이 변수가 도대체 뭐예요? 이런 거죠. 이 변수. 이 변수에 따라 가지고 발광할 때, 아니면 표지일 때, 아니면 외부에 영향이 있을 때, 모을 때 이렇게 다 나오는 거죠. 독성이 있을 때 이런 거 다 넣거든요. 여기는 이제 우리가 연구해 돼야 될 범위인데 이게 기본인 거죠. 기본. 그러면 결국은 반비례한다는 거죠. 이거 외웠습니까? 이거 1, 3, 5, 1, 3, 5 3, 5, 3 2, 4를 어디로 갔어요? 라면 거기. 잘 외우세요. 최성기. 기사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거의 보이지 않는 어두침침. 됐어요. 되겠습니까? 여기 미숙자 연기감지기에 대한 거리, 배치거리, 숙지자 0.1, 20에서 30m 0.3, 0.5, 1.0, 5, 30 되겠습니까? 무엇이 어렵다고 그런 게 기사 때도 다 외워놓고 135, 135, 353, 24를 거기로 이렇게 기억하세요. 쓰세요. 이렇게 됐어. 트래킹하고 흑연화는 점화원 중에서 전극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점화원 중에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최근에 뜨고 있는 저번 시험에 나왔던 아크만큼 중요해요. 아크. 원래 이제 아크가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아크 중요했었지. 아크는 그냥 일반적인 스파크 같은 아크에서 불이 잘 나요. 그래서 첫 번째 스파크하고 구분해 줄래? 이렇게 했지. 스파크하고 구별해. 그랬더니 전기 하시는 분마다 조금씩 다른데 의미가 두 단자에서 결합될 때와 분리될 때의 에너지가 나오는 형태가 다르다. 아크가 많이 중요하거든요.
심지어 미국에 있는 기준을 봐도 정기적인 전극에서 불이 날 확률은 아크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130회 때 아크와 아크를 차단하는 아크 차단기에 대해서 물은 거죠. 이게 묻는 거로만 끝난 게 아니라 이걸 설치했을 때 미국의 효과는 40% 정도 전기 화재가 줄었어요. 그럼 좋겠네 했는데 가격이 너무 비싼 거죠. 너무 비싸요. 일반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누전이자 과전류 차단기 같은 경우에는 2만 원 이렇게 하면 이거는 30만 원, 50만 원 이렇게 하면 가정집에 설치하기 힘든 거죠. 그건 또 세밀하게 달수록 좀 효과 좋고 이렇게. 이거 하면 고민이죠. 이게 시험에 나오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전기 화재 예방이 아니라 성능 위주 설계에 반영이 돼 있다는 거죠. 위주 설계. 근데 아직 고민한 거죠. 성능 위주 설계 때 아크 차단기를 설치해라 이랬는데 공장, 창고 등에 설치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성능 위주 설계의 가이드라인에. 그러면 업무시설이나 아파트 공동주택에 안 설치한단 말이에요. 가격이 용량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수백만 원도 합니다. 너무 비싼 거죠. 그러니까 시험을 위해서 나왔다라고 생각하고 중요한 거는 얘는 지금 거의 3번째거든요. 보고 가세요. 이렇게. 요거 라인 전기 쪽 하나. 또 전국에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 중에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전기가 그렇죠? 뭐가 돼 있다가 연결이 끊겨 있다가 절연이 되어 있다가 도전로가 형성되면 어떻게 됩니까? 라는 거죠. 이게 엄청 고민인 거예요. 전기는 차단이 되어 있는 것들이 가장 안전한 상태였는데 문제점 때문에 전기의 길이 생긴 거죠. 그 전류가 올라가고 주변에 가연물을 탄화시키고 점화가 되는 거예요. 이거 메커니즘을 중요하게 보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절연에서 도전로 형성될 때까지의 메커니즘. 밝혀진 게 가장 기본이 도전로라 길이잖아요. 트랙이 형성되거든요. 트랙. 그러니까 트랙이 형성되는 과정, 트래킹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일본에서 가만히 있습니까? 야, 나도 발견했는데, 목재도 시기야, 탄소 있고, 시기야. 이러면서 막 이렇게 된 거죠. 그게 뭡니까? 흑연화입니다, 흑연화. 자, 우스갯소리로, 다이아몬드는 전기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뭐 집에 없으니까 뭐 알 수가 있는 뭐 회복이를 하겠어. 없어, 이 새끼야. 이러면서. 그렇네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샤프심은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샤프심. 참고로 제가 제 친구인데 학교가 고등학교에 달라가지고 고등학교 때 이런 거 안 해봤습니까? 9V짜리 알죠? 플러스 마이너스 샤프심 딱 놔두는 순간 여기가 이렇게 됩니다. 이해됩니까? 전기가 통해요, 안 통해요? 통해서 저결이 되는 거예요. 뻘겋게 끝을 잡고 앞에 있는 새끼라고 안 되고 앞에 친구 목 뒤에 딱 넣는 거예요. 그럼 갑자기 수업 시간에 얘 개씨는 말하면서 둘 다 나가가지고 이런 거 안 해봤습니까? 이런 거 해봐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요, 흑연은 전기가 통하는 거라는 거지. 다이아몬드로 해볼 수는 없잖아요. 흑연이 탄소입니다. 탄소. 참고로 다이아몬드는 전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흑연. 원래 탄소의 베이스에서는, 그죠? 목재인데 전기가 안 통한다는 거예요. 부도체였어. 그런데 흑연으로 바뀌면 전기가 통해요. 그래서 흑연화. 이 두 가지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끝. 이렇게. 끝. 분지폭발 중요합니다. 분지폭발은 가스폭발과 비교하고 영양인자 중요하고, 그렇죠? 분지폭발은 외우고 계신가요? 가스폭발과 비교해볼까요? 이거 폭발 중에 시험에 잘 안 나오는데 폭염, 폭갱 유도거리, 랭킨 유건이 얼마 전에 나왔죠. 그 다음에 분지폭발, 이거 안 외우고 가면 그거 학교가 불가능하구나. 안 외우고 가도 치러 가세요. 그 정도는 안 외우고 가도 되겠다. 자, 분지폭발입니다. 분진폭발과 가스폭발은 큰 차이가 있어요. 외웠습니까? 바라시
발생파 최연소 그죠? 폭이 발화시 발생파 최연소 폭이 발화 에너지 최소 점화 에너지입니다. 작을수록 위험도가 커지죠. 분진이 에너지가 작게 소비됩니까? 가스가 작게 소비될까요? 불 내려면 작게 소비되는 건 가스죠. 분진은 크게 필요합니다. 분진은 고체 입자라서 일산화탄소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발화시 이렇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작은 거죠. 폭발 이후에 발생되는 에너지는요. 분진이 크죠. 파괴력도 큽니다. 이때 약간 좀 혼란이 오죠. 파괴력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압력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열 에너지, 나머지 기타 축적된 에너지 다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분진이 큽니다. 최초 폭발은요. 최초 폭발은 연소가 훨씬 더 크죠. 연소 속도는요. 당연히 연소가 크죠. 작습니다. 그 다음에 폭발 압력은요. 압력은 연소가 큽니다. 가스 폭발이 큽니다. 요거 두 개 때문에 헷갈리는 거죠. 헷갈리지 마세요. 분지 폭발의 가장 큰 특징은 2차, 3차 폭발이 있는 거죠. 가진다, 가지지 않는다. 이해 잘하세요. 라임처럼 외우세요. 발화시 발생파 최연소 폭이. 힘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연돌. 연돌은 수업 때 한 번 더 합시다. 오케이. 연돌은 사람들이 연돌을 잘 모르는 가장 큰 이유는 공부를 안 해서지만 더 큰 이유는 개념이 이해가 쉽지 않은 거죠. 연돌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아는 거 있는 거하고 좀 다르게 이렇게 이해합시다. 연돌은 첫 번째 수직의 이동이에요. 수직 이동입니다. 수직 부위의 이동이죠. 코어에 해당될 수 있는 부분이고 계단, 승강기 이런 것 쪽이죠. 수직의 이동만 얘기하는 겁니다. 수직의 이동만 얘기하는 겁니다. 연돌이라는 말은 수직의 흐름인데 모든 원인은 뭡니까? 여기서 줄여야죠. 압력차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영양인자입니다. 영양인자는 세 가지죠. 건축물의 높이. 이게 기사와 관리사까지만 건축물의 높이고요. 기술사로 가면 중성대부터의 높이입니다. 중성대부터 얼만큼 높으냐 이렇게. 높이긴 한데 다르죠. 내외부 온도차. 이것 또한 기사와 관리사까지는 내외부의 온도차, 건물의 내외에. 근데 기술사로 가면 수직 공간과 나머지의 온도차로 가야 돼요. 좀 더. 그 다음 똑같은 형태가 기밀성이죠. 기밀성. 온도차. 그러면 식으로 이제 식이 결론은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는 이유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바깥쪽 안쪽인데 이것 또한 나중에 설명이 필요하죠. 얘가 뭐하고 똑같습니까? 하면 요가 똑같죠. 맞습니까? 이런가? 그렇게 되네요. 얘가 뭐하고 똑같습니까? 이렇게 생겼죠. 압력 차이는 로지 H입니다. 이렇게 이제 역으로 풀어 나올 거죠. 엄청 중요합니다. 연돌은 중요한 배경 이론만 한 10분 설명해야 되니까 됐고, 포결 뜨고 있습니다. 지금 LH 진단 결과 그냥 20개
정도 되죠. 그러니까 조금 형태가. 근데 이제 그러한 구조 자체에 그 배근이 좀 빠진 게 큰 위험성이 있습니까? 이걸 고민을 또 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큰 위험성이 없다 하더라도 없다고 말은 아무도 못 하는 거죠. 비난의 화살이 다 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정말 사건의 본질을 잘 이해를 못 하더라고. 사건의 본질이 뭡니까? LH 아파트에 그 경량판 구조, 그 구조 자체가 무량판 구조, 미안합니다. 똑똑하시네. 무량판 구조에 철근이 빠졌는데 본질이 뭐냐고. 응? 뭘 것 같습니까? LH 쓰레기? 이게 결론입니까? 뭐 시공사 쓰레기? 이런 게 결론입니까? 장마가 그럼 자연재해가 결론입니까? 하나님 나쁜 놈 그런 거? 낙점이 있는데 네. 해야 되는데 장마가 오니까 그렇죠. 저는 이제 약간 그거를 잠시 보고 바로 알았던 게 제 느낌은 그냥 제 생각은 설계는 누가 합니까? 이런 거죠. 설계는 건축물의 설계는 누가 합니까? 지금 온리 빠졌습니다. 그죠? 건축사만 할 수 있어요. 이런 무량판 구조 기타 등등의 하중 계산은 누가 합니까? 건축 시공 기술사가 해요. 건축 시공 기술사는 설계를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독식하고 있다고. 이 사람만 하는 거예요. 근데 더 웃긴 건 이거죠. 건축사가 건축 시공사의 결과를 이해할 수 있냐는 거죠. 어떻습니까? 아니 우리가 이해할 필요 있어? 야 그냥 데이터치만 갖고 오면 되지. 나 설계만 하는데 이런 거예요. 뭔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건축 시공 기술사가 가져온 데이터 그 형태가 옳고 그름을 누가 판단해야 돼요? 이 사람 판단해 줘야지. 이 사람이 총책임자면.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 사람만 할 수 있고 그냥 플러스만 시키는 거죠. 자료 첨부. 안 보더라고 그걸. 그럼 서로 싸우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니 탓, 내 탓, 니 탓. 그래서 건축시공기술사협회에서는 설계 독점에 대한 폐해다라고 얘기하고 건축사에서는 계산 실수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 고민이 이 사람이 총책임자잖아요. 그럼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본인을 업그레이드 시키든지 바꿔야 돼요. 그 문제를 이해하겠습니까? 소방기술사가 설계할 수 있잖아요. 이해됩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부딪히는 것 중에 뭐가 있습니까 하면 내진에 우리가 수조의 하중 지지력이나 기타 등등에 대한 계산식을 갖고 와. 그런데 소방기술사는 어찌 합니까? 됐어요 이렇게. 모르는 거예요. 이 폐해가 또 나오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뭐라 싸웁니까? 아니 저 새끼가 설계해온 게 엉망인데요 이렇게 하는 거지. 책임은 니잖아 임마. 그럼 이 사람은 말을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제 느낌입니다. 총책임자잖아요. 건축이 이 사람밖에 못하게 만들어놨으면 그 사람이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방기술사가 설계를 했어. 근데 우리는 기사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뭐 하부에 뭔가에 대한 전류 계산치 뭐 갖고 왔어. 나 몰라. 알아서. 그런 말은 안 돼요. 그러면 증을 반납하라는 말은 아니지만 그럼 자기 이름으로 찍힌 도장이 나가면 안 돼. 나갔을 때 잘못된 건 지가 책임지겠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건축사가 도장을 찍고 나갔으면 그 문제점은 건축사에 대한 책임으로 가야 바람직하지. 설계가 잘못됐는지 뭐가 잘못됐는지 이런지 설계도면을 자기 이름으로 나갔는데 건축사 설계 달라 뭐 달라를 다 개별 책임져야 된다. 그럼 이 사람이 하면 안 되지. 이 사람은 그 부분까지만 설계할 수 있게 뭐 이렇게 받든지 이렇게 하죠. 순수 제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폐단도 있다. 폐단이라면 좀 그렇죠. 건축협회가 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이 또 필요하겠지만 안타깝더라고. 네. 그렇습니다. 건축법적으로 빠진 게 있잖아요. 네. 그렇게 설계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설계가 하부로 그 개념을 넣느냐 윗 넣느냐에서
시공기술사님들도 의견이 좀 다르더라고. 그게. 그렇다 보니까 이게 뭐 지금 제일 조심스럽죠. 이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나면 서로 다시 한번 얘기가 할 만하더라도 지금은 그 설계 오류가 지금 몰고 가는 분위기죠. 설계 미스. 그리고 설계되어 있는 부분이 현장에서 미시공도 있고 같이 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일단은 문제가 터지면 그래 내가 잘못했다 하기에는 쉽지 않죠, 솔직히. 내가 했다고 하면 전부 다 잘못된 거예요. 그죠? 왜 뭐야 새끼 왜 너 이상하게 생겼어? 이런 거 다 나오는 거지. 일을 하는 거하고 상관없이 다 이제 화살이 다 오는 거니까. 근데 고민은 필요해요. 고민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다른 게 아니죠. 이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현장도 마찬가지죠. 건축 감리 단장으로 돼 있죠, 원래. 감리단에 건축 감리단장이 최종 우두머리입니다. 그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밑에 소방 있고 통신 있고 기계 설비 전부 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총책임자는 이 사람인 거예요. 근데 솔직히 이 사람 말을 안 듣지, 우리가. 뭐 전기감리 대로 하고. 그런데 그래도 이 사람이 단장인 거지. 마찬가지로. 이 사람이 직접적으로 자기는 그거 아니지만 거의 책임을 본인이 져야 되는 입장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습니까? 학교에 애가 놀다가 다쳤어. 교장선생님 못 받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들, 뭐 이런 거 똑같죠? 그 군대 별. 맨 밑에 있는 애. 밥 먹으러 가다가 식판에 미끄러져서 다쳤어. 부러졌어. 별 벗어, 이 새끼 하면 별 벗는 거예요. 식판 때문에 싫어서 집에 가는 거예요, 이렇게. 옷 벗으면서. 그거하고 똑같은 거라고. 근데 이게 기다 아니다 뭐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이거 인정하고, 그러면 이 부분은 설계가 양보를 하든지, 건축사 양보를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네들 책임지라 그러면 니네 걸로 던져줄 테니까 이렇게 가든지. 법이 좀 이상하게 됩니다. 약간 산만하게. 제 생각입니다. 소방 나부네 이 새끼야 뭐 건축물 또 나오고 죄송스럽지만 저는 생각에 조금 아쉬운 거죠. 그래서 어차피 건축사밖에 못하는 거면 건축사에서 저런 걸 또 뭔가 정해가지고 어떻게 하셔야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줄줄 달려가는 게 뭡니까? 그죠? 건축사 회사에서 정관을 뽑아서 뭐 됐니 안 됐니까지 이상한 말까지 계속 하는 거잖아요. 나중에 다 뒤집어지는 거. 아쉬웠습니다. 그죠? 그래서 포결입니다. 비슷한 거죠. 콘크리트 관련해서 철근 관련해서 나올 수 있는 이슈. 그나마 좀 다행인 게 포결은 최근에 좀 일찍 나왔기 때문에 한 번 더 보고 가십시오. 포결 내부에 수분은 있거든요. 근데 고밀도로 콘크리트가 형성되면 그 고밀도가 형성되어 있는 콘크리트 내부에 있는 수분은 열에 대해서 반응만 할 뿐이지 튀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열받은 콘크리트는 팽창하는 거죠. 그러면서 방리를 시켜버립니다. 방리를 시키는 순간 내부에 있던 철근이 드러나는 거죠. 우리나라 구조가 엄청 특이한 게 외국법을 제가 상세히는 아직 정리 안 했지만 외국에는 뭐가 있습니까? 내화강을 자주 써요. 내화강. 그러니까 온도에 견디는 철을 쓴다고. 우리나라는 그걸 아예 안 써요. 왜 안 씁니까? 철근을 피복하면 내화 구조가 되는데 미쳤니 이렇게 하는 거야. 가격이 너무 비싸기도 하고. 근데 외국은 다 그걸 써요. 빨리 좀 바꾸기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철근이 드러나면 우리 다 무너지는 개념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 내용이 원인과 대책으로 철근의 콘크리트하고 열적 취약성, 나중에 수업 시간에 다 말씀드릴 테지만 철은 그죠 550도 정도만 되면 인장 강도라고 하는 부분이 2분의 1로 줄죠. 콘크리트는 열이 올라가면 중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화재가 발생하면 철근도 콘크리트도 안전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슈됐던 거, 이건 수업 시간에 말씀드릴 거고, 스프링클러의 설계 절차, 안전은 교재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했으니까 배우세요. 뭐 설명이 필요했습니까? 이런 거. 그 다음에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화재 관련해서 교차외로 프리액션 밸브의 스프링클러 소화 설비에 대해서 다음에 같은 걸 고민해라. 안전은 교재에 있던 내용이죠. 그 내용 설명하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그 다음 물분무 교재 잘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 고층 건축물 지금 좀 이슈가 돼 있어가지고 한 번 더 넣었습니다. 고층 건축물 어떤 문제점 교재하고 이렇게 적절히 잘 비교해서 넣었으니까 답을 좀 쓸 때 힘들다 그러면
이 모범 답안이라고 적혀 있는 형태를 베이스로 해서 자기 거화 시켜서 쓰면 됩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장점이자 강점이니까 요거 갖다가 이제 외워가지고 쓸 수 있느냐 없느냐의 가장 차이죠. 여기까지.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